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깊은 산골 마을에서 평생을 통나무집을 짓고 가구를 만들며 살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의 이름은 서지현.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딸 하나를 키우며 산속에서 외롭게 살아가던 그녀에게 어느 날 삶의 큰 기쁨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죠. 그녀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면서 인생의 쓰라린 진실을 깨닫게 되거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관계의 이면에 숨겨진 욕망과 거짓,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저는 깊은 산골에서 평생 나무를 다루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제 이름은 서지연이고 지금은 60이 넘었지만 아직도 날카로운 끌과 망치를 다루는 솜씨만큼은 이 지역에서 제일이라고 자부해요. 남편 김태수는 제가 33 되던 해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우리 딸 민지는 겨우 6살이었죠. 남편이 떠난 후 산골짜기 깊은 곳에 있는 작은 통나무집에서 저는 딸아이를 업고 매일같이 작업실로 향했어요. 우리 마을은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도시의 편리함과는 거리가 멀었죠. 하지만 그만큼 자연이 선물한 아름다운 나무들이 풍부했어요. 저는 그 나무들로 가구를 만들고 조각품을 만들어 생계를 이어갔어요. 겨울이면 눈이 허리까지 쌓여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힘들었고, 여름이면 갑자기 불어닥치는 폭우로 산사태 위험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민지를 키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딸아이만큼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바르고 단단하게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어요. 우리 집 작업실은 항상 나무 향기로 가득했어요. 톱질하는 소리, 대패로 나무를 다듬는 소리가 민지의 자장가였죠. 어릴 때부터 민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를 끝내고 제 곁에서 나무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놀았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화려한 장난감 대신 나무 블록과 조각들이 민지의 친구였죠. 엄마, 나도 엄마처럼 이쁜 의자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물어보던 민지의 눈빛은 호기심과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그런 딸이 너무 자랑스러웠죠. 어쩌면 대를 이어 목공예를 배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민지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민지는 이제 작업실보다는 자기 방에서 책을 읽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조금 섭섭했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민지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시골 학교에서도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선생님들도 민지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어요. 중학교 졸업 즈음 담임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서지연님, 민지가 서울에 특목고 진학을 준비해보는 게 어떨까요? 아이가 정말 뛰어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딸의 미래를 위해 기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산골짜기에서 혼자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외로움이 밀려왔죠. 하지만 민지의 눈빛에서 도시로 나가 더 넓은 세상을 배우고 싶어 하는 열망을 보았어요. 저는 그 열망을 꺾을 수 없었어요. 온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민지는 서울 소재의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월세가 비싼 서울에서 민지가 지낼 곳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밤낮 없이 일했어요. 낮에는 가구를 만들고 밤에는 작은 나무 장식품들을 만들어 인터넷으로 팔았죠. 온라인 마케팅은 마을의 젊은 청년이 도와주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을 구했고 민지는 주말마다 집에 내려와 저와 시간을 보냈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민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주말에 집에 내려오면
피곤해 지친 얼굴이었지만 항상 밝게 웃으며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런 딸을 볼 때마다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마침내 민지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작업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죠. 우리 마을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어요. 산골짜기에서 자란 아이가 서울대에 갔다는 소식은 마을의 자랑이 되었으니까요.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민지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집에 내려왔어요. 작업실에 들어와 예전처럼 나무 조각을 만지작거리고 마당에서 자라는 채소들을 가꾸며 함께 시간을 보냈죠. 도시 생활에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고향의 자연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민지가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봄, 평소보다 들뜬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남자친구 생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리 딸이 이제 정말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동시에 작은 불안감도 있었어요. 산골에서 혼자 살아가는 제 모습을 그 남자친구는 어떻게 생각할까?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이런 시골 생활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들었죠. 어떤 사람인데 엄마가 봐도 좋을까? 엄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진우 오빠는 정말 착하고 똑똑해요. 다음 주에 같이 내려갈게요. 그렇게 민지는 남자친구 강진우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처음 만난 진우는 단정한 차림새에 예의 바른 청년이었어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민지 많이 귀여워해 주십시오. 그 모습에 마음이 놓였어요. 요즘 젊은이들처럼 예의 없이 행동하지 않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저는 웃으며 진우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민지가 많이 부족할 텐데 앞으로 잘 부탁해요. 진우는 싱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민지에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정말 민지가 최고예요. 알고 보니 진우는 민지와 같은 학과 선배였어요. 한 살 위였지만 군대를 다녀온 터라 실제로는 3살 차이였죠. 학과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가까워졌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진우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산에서 직접 딴 나물로 나물밥을 짓고 마당에서 기른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었죠. 진우는 제 옆에서 서툴지만 열심히 도왔어요. 어머님, 이 나물은 어떻게 손질하는 건가요? 서울에서는 이런 신선한 나물을 보기 힘들어요. 그의 진심 어린 관심에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도시에서 자랐지만 시골 생활에 대한 편견 없이 모든 것을 배우려는 자세가 마음에 들었죠. 저녁 식사 후 우리는 마당에 있는 나무 벤치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던 날이었죠. 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탄했어요. 와, 정말 아름답네요. 서울에서는 이렇게 많은 별을 볼 수 없어요.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난 한 달에 한 번은 꼭 집에 와요. 이 별들이 그리워서. 그렇게 둘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이 청년이라면 우리 민지와 잘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시의 편리함만 알던 사람이 아니라 자연의 소중함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민지와 진우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희 결혼하려고 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물론 둘이 서로 사랑한다는 건 알았지만 아직 대학생인데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희 아직 학교 다니고 있잖아. 졸업하고 취직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민지는 조금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사실, 진우 오빠가 대기업 인턴십에 합격했어요. 졸업하면 바로 정직원으로 전환된대요. 그리고 민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엄마, 나 임신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우리 딸이 아직 대학생인데 아이를 가졌다니.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고 지금 민지에게 필요한 건 엄마의 지지와 사랑이었으니까요. 알았어, 민지야. 엄마가 너희 결혼 준비 도울게.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러졌어요.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서 작은 예식장에서 진행했죠. 민지는 간단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웠죠. 결혼식이 끝난 후 민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어요. 그래, 우리 이제 한 가족이니까 서로 아끼면서 잘 지내자. 결혼 후 민지와 진우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두 사람 다 아직 학생이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진우의 인턴 월급과 양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생활을 꾸려나갔죠. 저는 산골 통나무집에서 계속 가구를 만들며 지냈어요. 이제는 인터넷으로 작품을 판매하는데 익숙해져서 생각보다 수입이 괜찮았거든요. 결혼 후 몇 달 동안은 정말 행복했어요. 민지는 주말마다 전화를 걸어와 근황을 알려주었고, 한 달에 한 번은 진우와 함께 내려와 저와 시간을 보냈죠. 배가 점점 불러오는 민지를 보며 저는 곧 할머니가 된다는 사실에 설레었어요. 엄마, 요즘은 밥 잘 챙겨 드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그럼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너희는 잘 지내지? 네, 진우 오빠가 정말 잘해줘요. 인턴십도 잘 되고 있대요. 주말에 시간 되시면 내려갈게요. 진우 오빠도 엄마 뵙고 싶대요. 그렇게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내려와서 함께 밥을 먹고 마당에서 웃으며 차를 마셨어요. 진우는 제 옆에서 나무 조각하는 법을 배우며 즐거워했고, 민지는 임신으로 몸이 무거워졌지만 여전히 밝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민지가 출산을 2달 앞둔 시점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민지의 전화가 뜸해졌어요. 늘 자주 걸려오던 전화가 점점 줄어들더니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만 받을 정도가 되었죠. 민지야, 요즘 바빠서 전화 못했니? 네, 엄마. 출산 준비하느라 좀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목소리는 들려줘야지. 진우는 잘 있지? 네,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많이 바빠요. 처음에는 출산 준비로 바쁜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지는 제 전화를 잘 받지 않기 시작했어요. 진우에게 연락해봐도 늘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어머님, 민지가 요즘 몸이 많이 불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속상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결혼 초반에는 그렇게 자주 내려오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았어요. 엄마, 이번 주는 병원 검진이 있어서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어머님, 이번 주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다음에 한 번 내려갈게요.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달에도 같은 대답이었어요. 민지가 출산한 후에야 겨우 손녀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짧은 시간이었어요. 병원에 찾아갔을 때 민지는 피곤해 보였고 진우는 어색하게 웃기만 했죠. 어머님, 민지가 아직 몸이 약해서 오래 계시면 힘들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상했지만 딸의 건강을 위해 곧바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몇 개월간 연락이 뜸해졌죠.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지연 씨, 서울 사는 조카한테 얘기 들었는데 민지가 당신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닌대요. 네, 무슨 소문이요? 어머니가 너무 집착해서 힘들다고. 심지어 돈도 자꾸 요구한다고 했다던데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돈을 달라고 했다고요? 저는 단 한 번도 아이들에게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가끔씩 용돈을 보내주려고 해도 민지가 괜찮다며 거절했었죠. 그날 이후 저는 밤잠을 설쳤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서 작업실에서 일하는 것조차 집중이 안 됐어요. 내가 언제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있었던가. 오히려 아이들에게 부담 줄까봐 손 벌리는 일 한 번 없었는데 민지가 나에 대해 그런 험담을 하고 다녔다면 진우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혹시 딸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나를 오해한 건 아닐까? 결국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직접 만나서 따져보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어요. 시골 버스를 타고 터미널로 가서 서울행 고속버스를 탔죠.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어요. 혹시라도 민지가 내 편을 안 들어주면 어쩌지? 진우가 또 무슨 핑계를 댈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 결백을 밝히려면 직접 부딪혀야 했어요. 민지와 진우가 사는 아파트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동안 인기척이 없더니 드디어 문이 열렸어요. 문을 연 사람은 진우였어요. 어머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반갑게 맞아줄 거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너무 차가운 반응이었어요. 진우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고 그 눈빛엔 불편함이 가득했어요. 얘들아, 얼굴 좀 보러 왔어. 잠깐 들어가도 되겠니? 진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마치 누군가가 보는 게 신경 쓰인다는 듯. 아, 저희가 좀 집이 정리가 안 돼서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를 찾으려는 게 뻔히 보였죠. 그때 안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그리고 거실 쪽에서 걸어 나온 민지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란 얼굴을 했어요. 팔에는 갓 태어난 손녀 수아가 안겨 있었어요. 엄마, 갑자기 웬일이세요? 저는 차분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웬일이긴. 우리 딸이랑 손녀 얼굴 보러 왔지. 민지는 순간 당황한 얼굴이 되었고 진우는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요즘 저희도 바빠서. 저는 그 말을 흘려듣고 조용히 민지를 바라보았어요. 너 혹시 사람들한테 내가 돈 달라고 한다는 소문 내고 다녔니? 민지는 순간 당황한 듯 진우를 흘낏 쳐다봤어요. 그 짧은 눈빛 교환 속에서 저는 확신했어요. 역시 그런 말을 했구나. 저는 민지를 향해 조용히 물었어요. 내가 너한테 돈을 요구했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다면서. 순간 민지의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뭐.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될걸. 왜 말을 흐리니? 진우가 그제야 민지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뭐야? 어머님이 돈을 달라고 했다고 말하고 다녔어. 민지는 순간 머뭇거리더니 갑자기 한숨을 쉬며 억울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그게... 오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친척들한테 그렇게 말했다던데. 어머님이 집착이 심해서 힘들다고. 내가 언제 그런 적 있냐? 그냥 친구들이랑 수다 떨다가 시골 시어머니라 좀 힘들다고 한 적은 있어. 근데 그게 와전된 것 같아.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와전? 아니,
아예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거 아니니? 아니라고요. 엄마, 저는 그냥. 그때 진우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의심했어야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진우마저 민지의 말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진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때 민지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니, 엄마는 왜 자꾸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세요? 저희가 서울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제야 민지의 본심이 드러났어요. 민지는 팔에 안고 있던 수아를 소파에 내려놓고 저를 노려보며 계속 말했어요. 저희 신혼인데 엄마가 너무 자주 연락하시고 오빠한테도 부담 주시잖아요. 시골에서 온 시어머니라 진우 오빠 회사 동료들 눈치도 보이고 제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친구들한테 하소연도 못하나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알던 민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제 딸이라고 믿어왔던 사람이 순간 낯선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럼 내가 돈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뭐야? 민지는 잠시 눈을 피하더니 대답했어요. 그건 그냥 사람들이 물어보길래 대충 얼버무리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제 입장도 있잖아요. 이젠 대놓고 변명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깊은 한숨을 쉬고 진우를 바라봤어요. 이제 알겠니?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진우는 충격받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민지를 바라보기만 했죠. 민지는 그런 진우의 모습이 불안한지 조급하게 덧붙였어요. 오빠,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어. 엄마가 자꾸 전화하고 찾아오고. 그러니까. 하지만 진우는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어요.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야 진우가 민지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근처 모텔에 묵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진우가 모텔로 찾아왔어요. 어머님, 어젯밤 민지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진우의 눈에는 밤새 잠을 못 잔 흔적이 역력했어요.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이어 말했어요. 민지가 저에게 많은 거짓말을 했더군요.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일들도요. 진우는 머리를 감싸주며 괴로워했어요. 제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의 상당 부분이 어디로 갔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민지가 자기 명품 가방과 옷을 사는데 썼더군요. 심지어 수아의 육아용품을 살 돈도 부족하다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딸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제가 그토록 열심히 키운 민지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다니 믿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어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민지가 어머님이 시골에서 가구를 만들어 판매하는 걸 부끄럽게 여겨서 회사 동료들에게는 어머님이 은퇴한 교수라고 거짓말했대요.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내 딸이 내 직업을 부끄럽게 여겼다니. 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해온 일인데 딸에게는 그저 부끄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실을 빨리 알았더라면. 저는 진우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네, 잘못이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믿는 건 당연한 거야. 그날 저녁 진우의 집으로 돌아가 민지와 마주했어요. 민지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어요. 수아는 아기 침대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죠. 엄마가 이럴 줄 알았어요. 오빠한테 온갖 말 다 해서 저 내쫓으려고. 진우가 차분하게 말을 끊었어요. 민지야, 이건 어머님 때문이 아니야.
내가 우리 결혼 생활 내내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이야. 민지는 잠시 멈춰 서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나도 힘들었다고. 시골에서 자란 게 너무 싫었어. 친구들이 비웃는 게 싫었다고. 그래서 다 지우고 새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그 모습에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평생 자랑스럽게 여겼던 우리의 삶이 민지에게는 부끄러움의 대상이었다니. 그런데 왜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니?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민지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마다 누군가를 탓하고 싶었나 봐요. 엄마가 가장 만만했어요. 엄마는 뭐라고 해도 날 용서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더 컸어요. 제가 정말 그렇게 만만해 보였을까요? 모성애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어리석은 어머니로 보였던 걸까요? 민지야, 엄마도 한 사람이야. 내가 상처 줄 수 있는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민지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죠. 진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지야, 우리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좋겠어. 넌 내 부모님 집에 가 있고 수아는 여기 남겨둬. 내가 돌볼게.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 내 딸을 뺏으려고? 진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뺏는 게 아니야. 내가 정신적으로 안정될 때까지만. 수아에게는 안정된 환경이 필요해. 민지는 격분했어요. 소리를 지르며 진우에게 달려들었고 그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꽃병이 깨졌어요. 소란에 놀란 수아가 울음을 터뜨렸고 이웃들이 문을 두드렸죠. 결국 민지는 울면서 짐을 챙겨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진우의 부모님이 와서 수아를 돌보기로 했어요. 저는 시골집으로 돌아왔죠. 몇 주 후 진우가 시골집을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 보였어요. 어머님, 민지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렇게 빨리? 혹시 화해할 가능성은? 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지가 친구들과 함께 집에 와서 수아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술에 취해서 소란을 피웠죠. 경찰까지 왔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딸이 맞나 싶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민지가 제 신용카드로 상당한 빚을 진 상태였어요. 명품 구매, 고급 레스토랑.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아예요.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잘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진우의 손을 잡고 위로했어요. 내가 최선의 결정을 할 거라 믿어. 수아는 어떻게 되는 거니? 일단 제가 양육권을 신청했어요. 하지만 어머님 부탁이 있습니다. 진우는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수아가 자랄 때 할머니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제가 회사 일로 바쁠 때 수아를 봐주실 수 있으신가요? 물론 제가 서울에 방을 마련해 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지만 때로는 피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 여기 시골에서 수아를 키우자. 내가 주말마다 내려오면 되지. 자연 속에서 자라는 게 아이에게 좋을 거야. 진우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정말요? 하지만 어머님 작업실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이제 나이도 있고 작업량을 줄일 때가 됐어. 대신 수아에게 나무 조각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잖아.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 갔어요. 진우는 서울에서 일하며 주말마다 시골집에 내려왔고, 저는 수아를 돌보며 작은 행복을 찾았어요. 민지와의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지만, 결국 진우가 양육권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민지가 시골집을 찾아온 거예요. 많이 야위고 초췌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리 진실된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 수아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였지만 문을 열어주었어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마당에서 놀고 있던 수아는 엄마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제 2살이 된 수아에게 민지는 그저 낯선 손님일 뿐이었죠. 많이 컸네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수아에게 다가갔지만 수아는 낯설어하며 제 뒤로 숨었어요. 괜찮아, 수아야. 이분은 내 엄마야. 수아는 의아한 눈빛으로 민지를 바라보았어요. 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죠. 안녕, 수아야. 오랜만이구나. 그날 저녁 민지는 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이혼 후 그녀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열등감과 자존감 문제가 드러났다고 했어요. 엄마, 사실 저는 항상 우리가 시골에 산다는 걸 부끄럽게 여겼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서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끼지 못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과했나 봐요. 제가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결국 저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저는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미워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항상 자랑스럽게 나무 작업하는 모습이 사실은 저도 부러웠어요. 엄마는 언제나 자신의 일에 자부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에게 상처 준 말들, 이해받지 못했던 감정들,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했죠. 엄마, 제가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하지만 넌 여전히 내 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그날 이후 민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수아를 보러 왔다가 점점 방문 횟수가 늘어났죠. 진우도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민지의 진심을 알아차리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2년이 지난 후 민지는 시골 근처 작은 도시의 학교에서 미술 교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시골집에 와서 수아와 시간을 보냈죠. 진우는 여전히 서울과 시골을 오가며 살았지만 민지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어요. 어느 날 저는 작업실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어요. 문득 밖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고개를 들었죠. 마당에서는 민지가 수아에게 나무 조각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진우는 그 옆에서 웃으며 지켜보고 있었고요. 엄마, 나도 할머니처럼 예쁜 의자 만들 수 있을까? 수아의 질문에 민지가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우리 수아는 할머니처럼 손재주가 좋으니까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가족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 거라고. 삶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그 굽이굽이 흐르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골의 깊은 산골짜기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에게 이제 나무를 다루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아를 키우는 일이 되었어요. 민지가 저를 부끄럽게 여겼던 것처럼 언젠가 수아도 비슷한 감정을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는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알거든요. 가족이란 피의 연결보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용서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작업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나무 바닥에 아름다운 무늬를 그려요. 마당에서는 여전히 수아와 민지, 그리고 진우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요. 저는 다시 나무를 다듬기 시작해요. 이번에는 수아를 위한 작은 의자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의자가 완성되면 민지에게 함께 나무 조각하는 법을 가르쳐 줄 생각이에요. 인생은 참 이상해요. 때로는 가장 아픈 상처를 통해 가장 소중한 교훈을 배우게 되니까요. 저의 경우 딸의 배신을 통해 오히려 더 넓은 의미의 가족을 얻게 되었어요. 민지는 자신의 실수를 통해 성장했고, 진우는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가치를 배웠죠. 그리고 수아. 그 아이는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자라나 언젠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거예요. 잔골의 저녁이 찾아오고 저는 작업실 문을 닫습니다. 내일도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 하루는 오늘보다 조금 더 밝고 따뜻할 거라고 믿어요.